한 번 한 번 뵙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정말 영광일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무궁한 영광입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한 번 한 번 다시 찾아뵙고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해 복단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1대1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그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 다녔었고요.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연구나 현재까지 그런 자료가 많이 백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두만강 대교 개통 문제라든지 전기 전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많이 밝혀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만강 삼각수 지역의 그 관광지 관련해서는 제가 오마이뉴스에 직접 글을 올려서 관련된 내용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 지역에 관련돼서 시작을 해서 1대1로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미중 간의 그러한 전략적 게임이라든지 동북 간에서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1년 정도는 제가 그 베이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정상회담에 3번 정도 스텝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에 대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최재선 연구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KMI에서 중국연구센터에서 현지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이게 연도수가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1대1로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구위원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서 TCR, TMGR, 그리고 TSR, TMR까지 라인까지 직접 제가 가서 통역도 하고 어레인지도 하고 현지 상황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에는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비교 우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1대1로에만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것도 혼나야 될 일일지 모르겠지만 박사 논문까지 미뤄가면서 1대1로에 대한 것에 좀 집착을 하면서 KMI 쪽에서 알게 된 인맥, 그리고 제 복단대 쪽에서 알게 된 인맥을 총동원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보 쪽, 국제 정치 쪽, 그리고 물류 쪽, 그리고 미국, 중국 전부 다 망라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토론문을 읽어봤지만 제가 너무 경솔하게 표현을 했다거나, 그리고 제가 좀 논리를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했던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성찰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핑계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약을 많이 투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리고 목소리가 지금 엄청 많이 나아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목소리 음정이라는 얘기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대1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에는 사실 3편의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써놓고 좀 어떤 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고른 게 가장 도발적이고 말도 안 될 수도 있는 논문을 좀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재선 연구위원님께서도 토론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로는 기존에 이제 1대1로 관련된 글은 물류라든지 경제 분야 아니면 지역 개발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글을 써왔었고, 이번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국제 정치 분야를 넣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전문가분들께서 마음껏 저를 비판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주시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한테 약간 어쩌면 불리할 수 있는 국제정치 분야를 넣어서 제가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점이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대1로는 그 2003년 9월과 10월, 다들 아시다시피 2003년 9월과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게 이제 국제사회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1대1로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이 공동 건설하자라고 제시를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 뭐 중국이 무슨 식민지 건설하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도 많이 듣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자기의 개혁개방 제2의 개혁개방을 실시를 해서 국경의 문을 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금을 대고 이렇게 할 테니 같이 참여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궁금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1대1로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개혁개방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1대1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1대1로의 국제적인 부분만 되게 강조해서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와 그리고 유럽 대륙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실크로드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 물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강조해서 봤던 것은 중국 국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PPT를 준비를 했다가 제가 이걸로 지금 대신 제가 이거 바로 직전에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이 페이지를 나눠드린 자료 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은 제가 직접 다 그려본 것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2015년 정부 공작 보고에서 발표가 된 게 그 세 가지 국가급 전략. 첫 번째는 1대1로, 두 번째는 징진지 협동 발전, 세 번째가 장강 경제 벨트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국가급 전략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은 네 개의 그 경제 블록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가 동부설선, 두 번째 동부선도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가 서부 대개발, 세 번째가 동북진흥, 네 번째가 중부굴기. 이렇게 네 개의 경제 블록을 토대로 해서 중국 전반을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질문 소개하시면서 벌써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1대1로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인데, 일단은 국제와 국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제 분야는 물론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백업으로서 리짠슈와 그리고 왕훈인이 거기에 대해서 백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국내와 그리고 국제를 연결하는 사업에서는 그 1대1로 용도소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용도소조 같은 경우에는 짱가올리 부총리가 현재 용도소조 조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훈인, 양제츠 그렇게 쭉 지금 이어져 있는데, 사실상 중국 전반의 외교와 그리고 국내 개발 분야 전부 다 망라해서 지금 1대1로 용도소조가 연결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부분은 제가 아마 한국에서도 주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대1로 용도소조뿐만 아니라 장강 경제벨트 용도소조가 또 따로 있고, 징진지 합동발전 용도소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용도소조 조장이 전부 다 짱가올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짱가올리라는 사람이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관리하는 사람이 시진핑인데, 시진핑은 현재 그 전면적인 개혁개방이라는 용도소조가 또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1대1로 용도소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요? 용도소조가 일종의 태스크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국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대1로 용도소조라고 제가 얘기하면 1대1로 관련해서 각 국가기관이 모여서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약간 영어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1대1로 용도소조, 징진지, 장강경제벨트에 그런 용도소조 조장이 전부 다 짱가올리이고, 짱가올리는 이뿐만 아니라 극지 연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 그리고 에너지 분야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13년 9월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짱가오리는 중국 전반에 있는 지리조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리조사라 하면 그런 지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각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경제 블록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인프라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부대 개발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인프라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변경 지역 상황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제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과 짱가오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되 전체적인 관리는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1대1로 특히 이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실크로드 경제벨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섬서성, 샨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이 복건성이다, 푸젠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공식력 있는 그런 문서가 2015년 3월에 공무원에 의해서 발표가 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위한 비전과 행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크로드 좀 편의상 1대1로 액션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서를 저는 거의 성서처럼 보면서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여기 있는 지명 하나하나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서 언급은 복건성이라고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제가 봤을 때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중심지는 상하이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그런 중심지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은 중칭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장강 경제벨트가 결국은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좀 특히 이제 2015년 충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11%에 달하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중국의 디트로이트를 건설하겠다는 개념으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북쪽으로는 징진지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상하이, 남쪽으로는 홍콩과 션전 지역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경이 중심지가 되어서 결국은 중경 사천성 그리고 섬서성을 잇는 이 지역이 결국은 서부 실크로드와 그리고 남방 실크로드 지역까지 연계하는 작업으로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징진지와 장강경제벨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동북 삼성 지역은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징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 징진지와 이 동북 삼성의 연계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지능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시할 때는 지금 동북 삼성 지역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결국은 동몽골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 항출에, 그러니까 타국의 항만을 빌려서 해양으로 나가는 전략을 통해서 러시아의 극동 항만 지역, 이거는 이제 액션 플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건 이제 변호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북한의 나즈나까지도 활용하는 전략을 펼쳐서 이 동북지능 개발이 장강삼각주와 장강경제벨트와 연결되는 플랜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진지와 장강경제벨트가 1대1로 해서 역할이 매우 크며,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주변 국가로 연계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그 1페이지도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그 1대1로의 국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1대1로의 국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대1로가 중요한 건 아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15년 11월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베이징 2014년 11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였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계성 발전을 강화, 파트너 강화,
회의를 엽니다. 그때 7개 국가가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파키스탄 그리고 몽골도 포함이 됐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야기에서 아시아가 제조한 물건, 아시아 중심의 물류, 아시아의 경제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발언을 실제로 했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지금 1대1로의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한국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얼리 하비스트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리 하비스트는 뭐냐면 중국어는 자오치 쇼구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FTA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너무 민감한 것들은 빼고 쉬운 것부터 해서 성과를 먼저 내자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대1로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발표 내용들을 2012년 부주석 때 그러니까 이제 주석으로 이제 되고 나서부터 2013년 3월에 중국 몽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모든 1대1로 관련된 자료를 정독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얼리 하비스트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랑 호련호통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호련호통을 그동안 한국 측에서 너무 분석을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중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호련호통을 그냥 그 호가 이제 상호할 때 호자고 면이 연결할 때 호자고 다시 상호할 때 호자에 통이 통하다 할 때 통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호련호통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넘기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성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성 전략에 대해서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얼리 하비스트 전략과 그리고 호련호통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중국 국내 전체를 개혁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주변 국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진행을 해왔었던 차항출의 전략을 활용을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까지 연계를 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자유무역 협정을 더해서 공간을 베이스로 한 자유무역 지대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최근에 분석한 결과지만 결국은 중국이 염두하고 있는 1대1로의 국제 범위는 미국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액션 플랜에서는 미국 얘기는 안 했냐? 근데 사실 거기 자세히 액션 플랜을 보시면 모두 고대 실크로드 라인에 있는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도 1대1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시애틀에 방문을 했을 때 했던 발언이 미국 역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2016년에 왕이 외교부 부장도 관련된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한 범위 내용에서 이 주를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만 중국이 그럼 미국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왜 1대1로에 대한 미국도 1대1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원래 하려고 했었던 아시아 회귀 전략과 그리고 TPP 전략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미국도 1대1로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유라시아 전체 개발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미국이 이쪽 유라시아 지역에 중국이 주도로 건설하고 있는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해달라 이런 식으로의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잠깐 3페이지를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제가 그림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도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1대1로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의 개혁개방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쪽에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TPP의 표준화 정도까지 그러니까 룰 정도까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자유화라든지 혹은 뭐 정보 조달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TPP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에 따라가기 벅찬 상황인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래서 그런 표준화에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TPP에 가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합을 개혁하겠다는 조치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무역 편리화와 투자 편리화를 중심으로 지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문을 열었죠. 그리고 2014년, 그리고 2016년까지 현재 두 번째 이제 자유무역시험구로서는 천진, 푸젠성, 그리고 광동성,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7개 추가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하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1991년, 2년인가요? 그때 국가급 신구로 상하이 푸동지구가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었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경제센터, 국제경제센터, 금융센터, 무역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다시 플러스 된 게 바로 국제항운센터. 항운은 이제 해운 플러스 이제 내항 운송 포함해서 항운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류센터로서 키우겠다라는 전략으로서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상하이가 후광통,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홍콩까지 연계하는 금융 라인이라든지 그 런던 시장까지 연계하는 그런 금융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최근에 이제 파악한 거는 실크로드 기금, 그러니까 그 굳이 이제 그 달러가 아니라 인민폐를 통해서 실크로드 연선에 있는 국가들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 직접 채권도 주고 인출도 하고 무역도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저 관련된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올해 10월 1일에 SDR에 편입이 된 인민폐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그 금융 정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 이외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논문하고 그렇게 큰 내용 차이는 없어서 보충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메인이 오히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 페이지를 나눠드린 페이지, 이 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네, 이 페이지를 보시면 공간 플랫폼, 금융 플랫폼, 그리고 정책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1대1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운영 체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의 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오통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그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서 카자흐스탄이죠. 그 시진핑 주석이 그때 처음으로 오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중에서 시설 연통, 무역 청통, 자금 융통 부분이 호련호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호련호통, 그러니까 커넥티비티 연계성 전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계성 전략은 언제 이야기가 나왔냐면 2008년에 브룩셀은 그 아시아 개발은행의 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설 연통은 뭐냐면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인프라예요. 교통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역 창통은 뭐냐면 인스티튜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관을 할 때나 이럴 때 시간을 전략하고 그 투자의 자유화라는 무역 자유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금 그다음에 민심상통인데요. 민심상통은 뭐냐면 people to people connectivity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여행 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이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중국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일본이 주도로 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이제 더한 게 정책 소통, 정책적인 걸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금 융통 부분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공간 플랫폼, 정책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공간 플랫폼은 제가 이야기해드린 건 연계성 전략이고요. 정책 플랫폼은 다양한 그러한 정책적인 소통입니다. 다자간이 될 수 있고 양자간이 될 수 있고 혹은 지역 협력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1대1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러한 국제 아젠다를 리드하겠다라는 전략을 볼 수 있으며,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소논문의 4페이지를 보시면
유럽의 트라세카라든지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제가 자유와 번영의 호라고 얘기했는데 아소다로 총리가 아소다로 당시 이제 의무상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99년, 2006년, 2011년에 실크로드 전략 법안을 입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냐 개발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안보적인 부분이냐 떠나서 저는 이제 종합공략 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인데 특히 유럽의 트라세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1대1로 부분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트라세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기 1970년대부터 이미 그 야말간도 당시 소련의 야말간도로부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체결해서 공급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것 자체가 천연가스 자체가 그 어느 정도 국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2006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세카 자체는 러시아를 아예 피해서 그러니까 흑해와 동유럽을 거쳐서 흑해와 코카서스 지역과 남코카서스 지역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지역을 개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유럽이 당시에 이제 건설해서 설립했었던 게 EBRD였죠.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이것을 동유럽 지역과 동유럽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EBRD, MDB 그러니까 다자가 개발은행을 설립을 했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짱가오리도 이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중국이 이미 이 트라세카 전략을 좀 모델링을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1대1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자체가 유라시아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스스로의 문을 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미국, 일본, 유럽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지역 개발 플랜을 함께 연결을 하면서 그 대화 기제로서 1대1로 함께 이제 엮어 나가겠다, 공동 건설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세카에서 이미 EBR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제 ADB, 아시아 개발은행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져갔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 초강국으로서 세계 IBRD 즉 세계은행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 전체 이런 개발은행에 이제 개입을 해서 포용이라고 얘기할게요. 포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 전략을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도 AIIB라든지 그리고 브릭스 은행, NDB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개발에 있어서의 그런 금융적인 부분을 마련해 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는 이제 이름을 금융 플랫폼이라고 잡아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개혁 개방 이후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울 정도로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일본이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그 PPP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과 민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아가는 부분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그런 종합 전략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지금 1대1로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의 초보적인 모델이 저는 앙골라 모델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 1대1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앙골라 모델은 뭐냐면 2000년대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특히 이제 자원의 부국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앙골라이기 때문에 앙골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는 그런 과정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할 수 없는 국가에 먼저 접근을 해서 거기에 이제 ODI라든지 양어성 대출 같은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고 에너지 자원으로서 이렇게 환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 접근을 하되 대신에 인프라 건설 분야를 접근해서 같이 그 에너지 분야랑 이렇게 상호 엮는다거나 이걸 토대로 해서 자국의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개척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서 이게 앙골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1대1로 연구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하고 좀 비슷한데 일본하고 많이 다른 점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런 체제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을 이야기하면서 그 현재 있는 독재자들이 그걸 이제 검은 돈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OECD의 비판도 있고, 그리고 OECD에서 또 같이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신식민주의가 아니냐, 신식민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연달아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자국의 이제 돈과 또 심지어 자국의 노동자들까지 데려가서 거기에서 건설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앙골라 모델이 1대1로의 전신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중국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는 이런 식으로의 그런 국책은행과 그리고 국가자본 활용을 하여서 거기에 대한 국가 방향 그리고 국유기업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조직이 잘 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05년에 중국 국가 에너지 연구소조인데 지금 이제 에너지 국가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 위원회로 지금 그 기능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그 당시 원자방어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네로라는 장관도 전부 다 모인 연구소조가 중국 국가 에너지 연구소조였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중국이 했었던 작업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1대1로 개발, 이런 것들을 천착해서 봤을 때 주변 국가에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인프라 건설 분야라든지 이런 금융 플랫폼 개념이라든지 정책 플랫폼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앙골라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1대1로 가기 전에 중국이 국력을 모아서 진행을 해왔었던 중국 내부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계성 전략이 아세안부터 시작해서 점차 개념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세안에 대한 범위는 제가 여기 표시를 했고요. 네, 아세안 개념을 2011년에 중국이 아세안이 주장을 하는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을 2011년에 원자가오 총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까지 포함한 개념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개념을 수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앙골라 모델 플러스 커넥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TPP를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2011년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에 의해서 입안이 되었던 그 뉴 실크로드 전략, 그러니까 2011년 그 실크로드 전략 법안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시아 회귀 전략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전략으로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TPP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중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 2009년에 이것도 사실 그 토론회에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중국판 마셜 플랜이냐? 근데 이거는 이제 혹시 질문이 오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판 마셜 플랜을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도 물론 당연히 집중 못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제 마셜 플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셜 플랜이 진짜 그것인가,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근데 2009년에 조시아 추안이라는 그 정협위원과 그리고 당시 이제 쉬샨다라는 그 정협위원과 조시아 추안을 당시 이제 그 중국 인민은행 행장이 우리도 중국판 마션 플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2009년에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이유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촉발이 되었고, 중국의 그 외환 보유액 중에 상당량이 그 미국 국채라든지 혹은 달러 위주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달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국부 부채라든지 국부 펀드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개발 조호 추치라고 하잖아요. 그 국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연구가 그때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 쪽 학자라든지 이런 그 현재 그 중국 측 왕이웨이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 중국은 마셜 플랜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나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마셜 플랜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당시에 물론 전후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전후 그 유럽 중심의 그런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중국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첫 번째는 미국 달러를 유럽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국에 쌓여있는 재고를, 그러니까 과잉 생산 품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브레든 우즈 체제에 통해서 이제 미국 달러 중심의 그런 패권과 거기에 더해서 IMF라든지 그리고 그때는 가트라든지 이러한 그 화폐 체제라든지 무역 체제에 있어서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끝으로 나토와 같은 미국 중심의 군사, 그러니까 소련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군사 안보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서 실현을 시켰다라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판 마셜 플랜은 2009년에 나온 마셜 플랜은 거기에 대한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무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2013년에 그러면 중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마셜 플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나토를 설립하거나 패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판 마셜 플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4년에 각각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지금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더 재밌는 부분은 이 유튜브를 중국에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근데 재밌는 부분은 2014년에 관련된 그런 중국판 마셜 플랜 자료를 제가 열심히 찾다 보니까 CNKI를 통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경고장에 딱 뜹니다. 이거는 클래시파이드라고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봤는데, 근데 그 마셜 플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6.15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1대1로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고 중국이 진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국내 전략은 무엇이고 이 국내 개발과 주변 국가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분인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1대1로 내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1대1로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되는데 5분 정도. 그래서 사실 원래 제가 원했던 발표 방향은 이런 것이었고, 선언문 자체도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일단 첫 번째는 전문가분들께서 1대1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써게 됐고, 두 번째는 제가 다소 이렇게 좀 민감한 이슈들을 넣어서 제가 많은 비판을 받고 그 많은 비판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고요. 근데 일단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가장 크게 제가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용을 합니다. 제가 정말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남중국해 문제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PCA가 중립적이지 않다, 혹은 미국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6년에 중국이 이야기했었던 선택적 배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중국해가 공해가 돼야 되고 공동 수역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2006년에 선택적 배제를 중국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방 중에 일방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PCA에, ICJ는 아니지만 PCA에 제소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면, 이러한 판례가 성립이 되면 2006년에 똑같이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선택적 배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일본이 일방에 의해서 PCA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판례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남중국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던, 이건 제가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단정을 짓고 초고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 잘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이걸 이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바꿨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해 주셨던 거는 이제 최춘원 박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당연하시네. 네. 그래서 정말 배우는 자세로 토론문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편협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독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였다라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이게 약간 많이 힘들 때 썼던 글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올바르지 않았던 게 두 번째는 제가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썼던 이유는 사실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것인데 근데 이제 약간 주먹이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중국이 1대1로 펼쳤던 게 미국이 중국을 봉쇄 전략을 했기 때문이라는 개념을 약간 비유 삼아서 제가 쓰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사드는 제가 뭐 하자 말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입장이 이러하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서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아시아 회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라오스에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드 문제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사드는 충분한 대화와 그리고 대화에 의해서 우리 그런 기제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원큰 실건 간에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국가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북한하고의 그런 안보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위해서 저는 이제 6차 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우리가 보는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한국이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 차도살인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의 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표현인데 차도살인이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나온 표현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드가 정말 필요하면 굳이 우리가 중국의 천병이 돼서 사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하자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기제를 활용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6자회담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부분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해서 역시 그 최춘원 박사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SCO 같은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경우 2001년에 상하이 5에서 6월에 우즈베키스탄이 포함이 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6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SCO의 정회원에 가입을 하겠다고 비망록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망록 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포함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최춘원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이 아예 가입을 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옵서버 국가인데 그 정회원이 되는 과정에 가장 가까이 있다 정도로 제가 표현을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MOU를 체결하고 나서 약 30개 정도의 문서를 더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SCO의 그 회장의 말에 빌리면 그게 7월이면 다 끝난다. 올해 7월이면 하면 끝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이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아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으로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 SCO의 역할이 그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발표하던 2013년 9월에 시진핑이 가장 강조했었던 게 SCO였습니다. SCO 자체에서도 연계성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사실 SCO 그 전에 상하이 5를 채택하기에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 고르바초프가 1989년이었나요? 그때 그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국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 1991년 12월에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그 국경 지역을 마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다시 추가로 되면서 그 러시아를 포함한 5개 국가가 그 기존의 소련과 중국의 국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하이 5, 4개죠. 그리고 상하이 5가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실크로드 개발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SCO를 활용하게 되었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국제 제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중러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는 유라섹 그리고 중국은 SCO. 근데 중국이 이제 SCO 통해서 유라섹과 연계를 하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observer 국가였던 인도, 파키스탄이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라시아 전체 그림에 있어서 미국에게는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SCO를 이야기를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터키까지 이제 러시아와 오히려 관계가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역할인데, 그 카자흐스탄이 그 다양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합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유력한 미국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으로서 입안을 했었던 그 뉴실크로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회귀 전략에 있어서 좀 더 뉴실크로드 지역이 어느 정도 좀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회귀 전략에 좀 더 집중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호주에 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이는 남태평양 문제, 남중국해가 아니라 남태평양 문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FTAAP, APEC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급 자유무역 협정에서 표준화 부분에서 미국을 압도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표준화로서 이걸 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10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좀 더 미국보다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RCEP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1대1로가 공간 베이스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안골라 모델 같은 것을 또 채용해서 1대1로 만들고, 그리고 일본과 같은 정말 그 국가부터 민간까지 첨예하게 이렇게 뭐랄까 치밀하게 촘촘하게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에 있어서도 유라시아 대륙을 토대로 해서 레버리지를 삼아서 전 세계 그 자유무역 협정이나 아니면 개발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서 1대1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구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토론을 먼저 들은 다음에 논문에도 내용은 있었으니까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